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통일교육에도 국제화가 필요한지, 통일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 여기에 대해서 전병기 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무리 글로벌 시대, 국제화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통일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이게 굳이 뭐 외국인들한테 이 통일 교육이 꼭 필요한지 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일 문제는요, 우리 민족, 한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을 얘기할 때 1945년에 우리가 원해서 분단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우리만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네. 또 주변 이해관계국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 문제는 지구촌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교육을 할 때도 우리 한민족 안에서 통일에 관련된 공감대를 얻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로벌 통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어쨌든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국가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외국인 그 수도 좀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죠. 네, 지금 거의 모든 나라의 모든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는 한 15만 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국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아권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중국, 뭐 베트남 그렇게도 있고요. 또 최근에 한류 열풍을 타고 뭐 유럽이나 혹은 이제 뭐 남미, 북미에서도 그 수가 점점 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학생들이 네. 말 그대로 유학생이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텐데 네. 이 친구들한테 통일 교육이 의미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네, 이제 여기 왔다가 또 이렇게 이제 여기 한국에서 또 계속 거주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유념하게 봐야 될 것이 각 나라에 돌아가면 그날에 또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될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온 친구들은 또 현지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교직을 가게 되거나 정부기관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통일 문제를 앞으로 이제 통일이 공론화됐을 때 네. 또 국제사회 지지를 얻을 때 물론 이제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많은 나라들로부터 한반도의 통일 필요하다.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그런 지지를 끌어낼 때는 적어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또 한국의 경험에 있는 친구들이 친한파가 돼서 또 지한파가 돼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금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저희가 잘 통일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친구들에게 지금 다양한 또 협조를 구하고 또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 드렸다시피 퀘스천 마크가 네. 생겼었는데 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통일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인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네.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통일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통일 교육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순하게 이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부터 해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좋은 또 멘토를 만나고 또 다양한 또 분단에 관련된 현장에 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 외국인 대상으로 통일 그 교육은요 좀 분단 현장 견학 위주로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DMZ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남북의 경계 또 그의 지점이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이 또 그 본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접한 부분이 판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 대치의 현장들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저기 매주 주말에 가보면 그 뭐 임진각이라든지 또 이렇게 도라선 전망대를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또 외국인들이 줄이 상당히 길어요. 가고 싶어서 어떤 때는 한국인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체험 현장 위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한국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좋은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뭐죠, 그냥 단순 관람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뭔가 배우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 이제 이주 노동자도 네네네. 우리나라에 상당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이 기획이 된 게 있을까요? 이주 노동자들이나 혹은 이제 결혼 이민자분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분들이 외국인 그
유학생보다 숫자가 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단순한 배 이상이 아니라요. 10배 이상 많을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15만이고요. 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총수는 250만에 300만 사이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숫자가 좀 약간 변동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장기, 단기 포함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200에서 3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학생분들은 15만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대부분의 체류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민자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분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거의 통일교육의 가장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시는 그것도 이제 비슷하게 진행되는 게 지방자치단체나 또 지방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냥 외국인들을 이제 한국 문화 체험 차원에서 뭐 그것도 DMZ를 간다거나 혹은 뭐 용산에 있는 전쟁 박물관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정도만 이제 투어를 하는 건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늘어났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좀 통일 교육을 좀 가미시켜서 발전을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더 말씀 들어보니까 더 네.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국장님께서 이 통일 교육의 네. 문제점, 조금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네, 네, 네. 언어 장벽이 있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언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가능한 건지 더 아무리- 나아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봐도 그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의 핵심에는 언어가 있다 보니까 언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희 재단도 2016년서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언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처음에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저희가 다양한 단체하고 파트너십을 맡아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국말로 진행을 하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모여라 그랬더니 이게 또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말 수준도 다 편차가 있고 그랬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유럽이나 북미권 친구들은 잘 안 와요. 아시아권 친구들은 한국말이 익숙한 친구들이 있고 뭐 또 문화적으로도 좀 정서적으로 한국하고 가까운 면이 있으니까 아시아권 학생들 위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차근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공식적으로 영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 영어가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 영어를 기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그래도 좀 만국 공용어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원어민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또 다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학교 다닐 때 토익, 토플 공부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더 언어가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진행하는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보다 영어로 진행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수월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의 문제인데 이제 프로그램하고 강사 문제도 저희가 자체적인 영어로 된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서도 영어가 가능한 강사분들 위주로 저희가 강사분들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 안에 있는 통일과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외국인 활동가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또 연결해서 그분들을 또 일정 부분 저희가 프로그램에 이제 강사라든지 뭐 멘토로 세워드리기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약간 언어와 그다음에 이제 교육 커리큘럼 그다음에 이제 그 강사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이제 글로벌 통일 교육에 좀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네.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건 어떤 건가요? 그 한반도의 어떤 미래를 가정하고 이게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는.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급진적으로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통일이 됐을 때 그때 한국 사회 이슈는요. 우리도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래서 북한 붕괴를 전제해 두고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예측이 됐어요. 그쵸, 그다음에 기억이 또 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지나가서 남북 교류가 좀 활성화되니까 그때 또 교류협력 이슈를 또 갖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뭐 10년, 10년 단위로 해서 계속 이렇게 통일에 대한 트렌드들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트렌드라기보다는 통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좀 약간 특정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방법론은요.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좀 약간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해야 될 때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이 이제 뭐 우리 이제 수학할 때 뭐 X축, Y축 해가지고 사사분면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네 개의 시나리오가 많이 돌아가요. 뭐 이럴 때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가격이 높고 낮음, 물건이 적고 낮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수요와 공급 그래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프 서로 만나는 그쵸. 점들 같은 것들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 시네리오 플래닝도 이 사사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상향이 되는 걸 좀 이상적으로 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요. 이렇게 해서 남한은 이렇게 하고 북한은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론들이 몇 개 나와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반응이 좋은가요? 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하고 2017년하고 18년에 같이 공동 교과목을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수업 마지막 부분은 시나리오 방법론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학생들하고 그때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한 20여 개국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들의 어떤 이제 국가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 동아시아라든지 여러 그 문제들을 뭐 본인이 나름대로 해결사가 돼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해결사가 돼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자신들이 직접 적고 이렇게 남북한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시나리오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통일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뭐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있을까요? 네, 통일교육은 또 저는 이제 아까 통일 문제가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통일교육 얘기할 때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와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잘 서로 때로는 나눠서 때로는 합쳐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리 봐도 통일교육 자체가 좀 약간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치권의 어떤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뭐 정부대로 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민간은 또 민간의 역할에 맞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에 맞게 그 정책 기조라든지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잘 프로그램 만들어서 준비하시고 민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톡톡 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또 민관이 협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제 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글로벌 통일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가 활성화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외 저명인사, 좀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 있는 저명인사를 만나려면 여태까지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야 됐거든요. 혹은 유럽에 가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통일에 관련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제 영어 기반의 국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정부는 또 정부대로 개발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개발해서 서로 보완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또 하나의 이유 자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해외 동포가 또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이제 1세대, 2세대들은 한국말에 익숙하시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시지만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나라 국가에서 3세, 4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이민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 상대적으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앞으로 끌어들이려면 뭐 한국말로 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지금처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 친구들 대상으로 글로벌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디아스포라 대상으로 영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글로벌 프로그램이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순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문제가 그렇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크게 갖고 있지 아니하시는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프로그램인데 자기의 어떤 그 부모나 그냥 할아버지 세대가 또 한국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그동안 이제 국제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또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든지 코리안 유러피안 같은 경우는 국적이 외국이기도 하고 본인은 한국에 안 태어나고 부모님이 한국인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한국이나 한반도에 갖고 있는 정서는
좀 다른 외국인들하고 남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반도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과 연관된 다양한 이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제 통일 문제가 뭐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지, 뭐 우리 한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국제 문제, 또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가교가 또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국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개발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국장님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이 통일에 대한 화두가 더 네. 많이 퍼져서 네.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더 도래할 수 있는 네.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병길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